네, 안녕하세요.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생위원회 소속 고민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 모임을 만들어주신 한국소셜단체 협의회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은우 변호사님의 발제에도 깊이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옵트아웃의 전면적 채택, 절차 신속성의 법제화, 하이브리드 원고 시스템 등 정교한 제도 설계를 해야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문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집단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글로 적었는데요. 이번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보완과 강조가 필요한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옵트아웃 제도는 모두가 다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정보 사건에서도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소비자들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며 종종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였는지조차도 까먹곤 합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 피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다가 수년 후에야 금융사기로 현실화되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실효성 측면에서 개인정보 집단소송에서 옵트아웃은 선택이 아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원고 적격 논의에서 개인정보위원회의 역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발제에서 미국의 공권소송, 브라질, 멕시코의 공공기관 원고 모델들을 소개하시면서 한국도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법무부의 역할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제재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다면 개별 피해자가 넘을 수 없었던 정보 비대칭의 장벽을 국가가 허무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공적조사 역량과 사법적 구제에 연결하는 이 모델은 입증이 대단히 어려운 개인정보 분야에서 특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거수집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제의 핵심 요소 중 절차의 장벽 항목에서 증거 확보의 용이성을 언급하셨는데 개인정보 사건에서도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SKT 사건에서 2022년 6월부터 약 2년 6개월간의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 범위를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었고 KT는 서버 감염 사실을 1년 6개월간 은폐했습니다. 옵트아웃을 도입하고 절차를 신속화해도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소송은 출발선에 멈출 것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관련 로그 보안 기록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증거 보존 의무, 그리고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실효적 제재를 집단소송법 설계에 담는다면 더 좋은 집단소송법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반드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은우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옵트아웃 하이브리드 원고 시스템, 절차 신속화는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원고 적격을 통해 정보 비대칭의 벽을 허물고 금지소송의 초점을 유출 이후 사후 조치가 아닌 계속적 위법 처리 관행의 중단에 맞추고 증거 보존 의무를 법제화해서 소송이 출발선에서 막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집단소송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논의가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저희 민변에서는 SKT나 쿠팡 관련해서 집단소송을 함께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말은 이제 집단소송이라고 표현하지만 현재 손해배상을 다 같이 하는 구조, 공동소송을 형태로 취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은우 변호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송구스럽긴 한데 이게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임장도 받아야 되고 모든 소송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한 게 지금의 현실이고 지금 사실 뭐 광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법무법인들에서. 근데 실제로 그 소송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법 제도가 좀 더 정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특별히 집단소송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지금 또 이제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리고 지금 법무법인들이 하고 있는 소위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소송제에 따른 집단소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모여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한다는 거고,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피해자들 중에 대표 당사자를 선정해서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일일이 그 공동 소송을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만을 위한 소송이지만 또 개별 소송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폐단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더욱더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토론자신데요. 우리 서치원 변호사님께서 종합적으로 또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라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여기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아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체법적 보완으로 증거 게시, 하나 확보를 하면 증거 게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가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이 제도와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어서 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참여한 대로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그 안산에서 이제 안산 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경기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소비자 공익소송 지원 사업이 있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이제 쭉 그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송의 형식으로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할 예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 이제 사실 그 소액 다수 피해자,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건, 쿠팡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은 영리적인 목적으로라도 법무법인들이 뛰어들 수 있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 필요하지만 관심을 못 받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피해 개인들이 나서기는 또 어려운 구조여서 소비자단체가 분명히 역할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옵트아웃이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워서 저는 이제 옵트아웃은 탈퇴 모델이 맞는 것 같고 옵트인은 참가 모델이 맞는 것 같은데요. 탈퇴 모델은 그냥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하는 거고 탈퇴를 따로 안 하면은 이제 쭉 같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소비자단체에서 지금 현재 집단소송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고들을 모으면 저희가 6개월 동안 막 홍보하고 이래도 이슈가 좀 있는 경우에는 수백 명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3명 모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심각성이나 어떤 피해의 어떤 정도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에 미치는 불편의 정도는 저희가 보기엔 비슷한데 이것이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소송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은 너무 좀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옵트아웃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탈퇴 모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 게시가 왜 필요하냐, 이거는 똑같은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인데 그 형사 사건이 있어서 형사 사건을 통해서 증거 확보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더군다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형사 사건도 문제가 된 거고 그런 사건에서는 재판부도 신경을 쓰고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혹은 부족한 증거를 형사사건을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거나 한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은 똑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인데 원고가 400명 있는 거랑 원고가 2명 앉아 있는 거는 일단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을 통해서 증거의 지금은 증거 게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사건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요. 그것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아무리 침해가 명백한 사건이어도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과징금 의결을 했어도 그것들이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증거로 제출이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제
뭐 최소한의 어떤 뭐 사과는 고소하고 굉장히 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그 원부수가 많았던 거는 결과적으로 뭐 승소도 했지만 원부수가 작았던 것은 패소를 했고 실제로 소송비용 청구까지 당했던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증거 개시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하면서 형사소송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돼서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증거 개시를 통해서 사실은 그 협의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소비자단체가 뭐 소송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조정이나 협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더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단체 역할 말씀드리다가 이게 사실 소송으로 뭔가 제도 개선을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이기는 한데, 지금 제일 답답한 것은 뭐 소비자청이 됐든 뭐가 됐든 소비자 정책을 좀 일관되게 혹은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집행단위가 좀 부족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단체 입장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 사회적 이슈를 주목을 받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고자 할 때 소송이 여전히 유효한 수단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소비자단체가 어떤 집단소송을 통해서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래 이거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자료도 모아서 연락을 주시니까 저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찾아서 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거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액수는 얼마 안 되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꼭 개선이 필요한 문제고, 이 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 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간혹 이제 집단소송법 만들 때 소비자단체가 무슨 전문성에 있어서 이거 소송을 하겠다고 하냐, 그것은 무리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은데, 저는 거꾸로 그 설계를 할 때에 소비자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뭐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보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송 비용 문제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소송할 때에 무료로 하는 것은 사실 뭐 변호사법 저축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하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해놓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참가비를 받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대법원 끝날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10,000원은 그 인지대로 예를 들어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뭐 1심에서 1,000 얼마, 2심에서는 그거에 1.5배를 또 내거든요. 3심 가면 그거에 또 2배를 내야 됩니다. 그럼 한 6,000원 정도를 인지대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소송이 6, 7년이 걸리는 건데 6, 7년에 그러니까 미리 할인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10,000원은 다 이제 소송 비용으로 내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면은 사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0,000원을 받더라도 그게 이제 지금 다 그 인지대로 다 쓰는 게 되는데, 이게 그 집단 소송이 되어서 어떤 그 소비자 단체가 담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인지대가 사실 그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송을 개시해야 되는데 뭐 10,000원씩 받고 하기도 좀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송 비용 관련해서 아까 그 소비자 기금은 아니고 이제 기금을 통한 어떤 그러니까 그 피고 기업이 졌을 때에 그것을 다시 기업으로 환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제 기금을 형성해서 그것을 다른 지금 이제 마치 경기도가 뭐 소비자 공익소송 지원해 주듯이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국에 이게 다들 공감하고 있고 이게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거냐 뭐 이런 방향으로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옵트아웃 그리고 이제 소비자단체 참여, 공익소송 기금 이렇게 세 가지 하나 더 넣자면 뭐 오늘은 집단소송법 토론회긴 하지만 뭐 증거개시 이 정도는 꼭 같이 가져가야지 이 최소한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취지가 좀 훼손되지 않고 잘 발현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송을 많이 해보신 우리 서천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옵트아웃은 우리 저 박균택 의원 안에도 옵트아웃으로 돼 있고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옵트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옵트아웃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아까 우리 법무부에서 오신 토론자 검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우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좀 여러 가지 이런 공익소송을 잘하고 있는데 뭐 꼭 돈 때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여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로서는 경기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아니지만 공익소송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증거개시 명령 지금 얘기하면은 꼭 민사소송상의 문서제출 명령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증거개시 명령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논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다 그동안 해온 거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좀 더 분석적이긴 했죠 이번에. 그러면 우리의 논점은 좀 확실해졌고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가 하반기에 집단소송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쟁점별로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그런 토론회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쟁점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쟁점 위주로 해서 토론회를 또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능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이은우 변호사님께서 아까 이제 토론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조금 정리를 하시거나 첨언하시고 싶은 것, 답변하시고 싶은 것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진짜 다음 토론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문제 중에서 이제 김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헌법적 그 기본권 보장과 옵트아웃 이게 이제 박혜진 검사님도 비슷한 쟁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잘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뭐랄까 연방제도 아니고 이래서 그 디지털 그 소송 알림 이런 그거를 법무부에서 다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집단소송이나 이런 거를 다 올려놓고 알림 같은 거를 잘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제도상으로 합헌 결정을 받지만 좀 미국화다 하는 부분은 그 적극적으로 공지를 하는 거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집단 소송으로 옵트아웃을 하게 되면 그 쟁점 좀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그 서브그룹을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이례적인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소송을 추가 소송을 하게 해서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 침해 같은 경우에 실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라든가 이런 후발 이런 피해는 이제 나누고 여기서는 위자료 피해만 쟁점으로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송 명제에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성우 서기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플랜 B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단체 소송을 하더라도 옵트아웃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플랜 B에서도 그것은 옵트아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하고 이제 디스커버리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징벌적 그 배상 중에서 3배 배상은 이거는 법정으로 무조건 3배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미국의 리코 이런 거는 무조건 3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징벌배상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집단소송 법안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실제법에 증거배상이 가능하면 절차를 이렇게 하더라도 증거배상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쿠팡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느낀 것이 이 증거배상이 지금 보면은 뭐 5배 뭐 이렇게까지 돼 있어서 너무 좀 그 기업한테는 예측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고의나 중과실에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서 징벌배상을 하더라도 그 양형의 그 손해액 그 양정의 뭔가 그 균형감각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 이런 징벌배상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집단 인증이 된 사건의 한 90% 높게는 90% 내지는 60% 이상이 세틀먼트로 이제 판결까지 안 가고 이제 합의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재판까지 가게 되면 손해 감정 나온 거에 3배까지 나와야 되니까 보통 이제 그거에 한 감정 나온 손해의 한 30%, 3분의 1 정도로 합의를 하고 법원이 이제 그 정도 합의했으면 인정해주는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것도 두어진다면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법무부안처럼 받아간 거 나머지는 돌려주고 거기다가 뭐 이제 징벌배상이 없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기업은 합의를 끝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의 경우에 합의하느니 그 판결 받고 그러고 나서 끝에서 그 찾아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 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3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얼마나 찾아가자는지 보자는 것까지 여지가 남게 되면 합의는 결코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금 법무부안에서 이제 나머지 돈을 기업한테 돌려주는 것은 불법 억지력에서 좀 너무 억지력을 완화시키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직권집단소송법에 그게 도입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커버리 관련해서는 지금 그 미국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최근에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전자 디스커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전자 디스커버리는 이제 검색어를 뭐로 넣을 건가를 원고하고 피고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검색어를 쭉 짠 다음에 이걸 이제 그 머신러닝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모든 이메일이나 이런 것 중에서 변호사랑 소통한 그 특권이 있는 거를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돌려가지고 나오는 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반면에 그 독일이나 뭐 이런 유럽에서는 목록을 내라든가 아니면 관련인 거를 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부분은 뒤에 배우면 얼마나 원고들이 많으냐, 그 다음에 원고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 사건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의 그 디스커버리 같은 거는 해보지도 못했고요. 당장 도입하자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 증거제시 제도를 이번에는 도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지금 중대재해법인가요? 그 법이 문제가 지금 김남근 의원 안에 보면 그 법원이 약간 직권으로 이 중립적인 인사한테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일단 해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도 그 어떤 규제기관이 이미 판단해 놓은 것에 대해서 결정이 난 거를 따라가는 식으로 하는 소송과 불법행위나 뭐 내지는 이제 어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민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통해서 이걸 밝혀내가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증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느냐가 네네. 그래서 다음 토론회를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회를 약간 써머리해서 예습을 해주셨습니다.